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큐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장시용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뉴욕 증시는 실적에 주목을 했죠. 밤사이 발표된 미국 기업들의 실적부터 한번 정리해보고 출발하겠습니다. 간밤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테슬라는 매출액이 역대급이었지만 이익은 감소했고요.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는 증가했지만 또 매출은 부진했습니다. 지금 테슬라 시간의 거래에서 한 4%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하나씩 점검해볼까요? 네, 테슬라, ASML 그리고 넷플릭스 세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마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제일 관심을 가지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관심이 제일 많았던 기업인데 일단 2분기에 매출액과 주당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장사는 많이 했고 많이 팔았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일단 지금 시간 외에서 좀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순마진율이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잘 아시는데 여러분들 전기차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마진율이 훨씬 높습니다. 근데 마진율이 왜 줄었냐면은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유일한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최근까지 가격 경쟁을 했습니다. 치킨 게임을 들어가면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인 것 같고요. 치킨 게임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건 전기차뿐만 아니고 이제 일반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계속 공급을 하면서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아가면서 다른 라이벌 기업들과의 어떤 시장 점유율을 잡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 나중에 안정을 찾고 나서 다시 공급을 조금 컨트롤하면서 이제 그게 그대로 이제 시장 점유율로 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삼성전자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땐 테슬라 그대로 갖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테슬라는 많은 전기차 기업들과 어떤 경쟁 구도에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1위 기업은 치킨 게임 하면서 나머지 기업들이 어떤 점유율을 뺏어오는 건 모든 1등 기업들은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여러분들 너무 마음 쓰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매출액이 늘었다는 거, 일단 장사를 많이 했다는 거, 판매 대수가 많았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독일의 자동차 공장에서 원래 50만 대 생산하다가 100만 대로 생산량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공급을 2배로 늘린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가격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이슈가 많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내연차에 비해서 이제 전기차의 어떤 마진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뭐 일반적인 거였지만 마진율을 좀 떨고 가면서까지 앞으로는 경쟁률 싸움을 들어갈 겁니다. 이건 너무 일반화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슈퍼 을이라 부르는 ASML 실적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사실 반도체 불황 거의 무시해버리죠. YOY로 매출액은 27.7%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35.7% 증가했고 3분기 매출 총이익은 50%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연순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을 한 30% 제시했거든요. 이 정도면은 뭐 반도체 위기든지 불황이든지 거의 무시를 해버릴 것 같고요. 잘 아시는 대로 반도체는 바닥을 찍고 넘어갔는데 관건은 그겁니다. 현재 지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수출 제한을 걸고 있는데 만약 그 제한이 풀리게 되면 이 매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일단 당장 풀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말 그대로 이제 앞에 테슬라랑 비슷합니다. 구독자는 일단 늘었습니다. 8% 늘었는데 매출이 좀 예상을 하회했는데요. 사실 1.1억 달러 정도 살짝 하회를 했더라고요. 한 1억 달러 정도 살짝 하회를 한 거고 일단 넷플릭스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광고형 서비스 모델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좀 먹히고 있다는 게 월가의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먹히고 있다라 보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번 분기를 넘어서 다음 분기 때부터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번 분기는 매출이 저게 줄었다라고 보기도 참 애매합니다. 근데 좋은 거는 EPS가 늘었거든요. 주당순이익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 넷플릭스나 테슬라나 뭐 이번 분기에 조금 실망스러운 어떤 매출로 보이고 사실 이걸 누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거 가지고 이제 실망할 문제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 없이 투자는 그대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테슬라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4% 넘게 빠지고 있고 넷플릭스도 8% 넘게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실적적인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과 시간의 거래 주가가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가격이나 정책으로 인해 올해 총 마진율이 3년 내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단 우리는 국내 증시 관련해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ASML이 또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내 반도체 업황에서는 대형주보다 또 소부장주의 매기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좀 향후 2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은 소부장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뭐 테슬라가 사실은 이제 뭐 세론드 뉴스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뭐 실적이 좀 좋지 않기는 나왔지만 그동안에 뭐 실적이 좀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하고 국내 증시도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신고가 관련된 양극재 종목들이 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했었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사실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뭐 일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2차 전지와 반도체로 좀 양분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물론 최근 한 이틀 정도는 2차 전지가 무조건적으로 좀 승리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어제 좀 조정폭이 컸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일부 반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네. 관련 종목을 좀 가져와 그렇군요. 봤고요. 종목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반도체 증착 공정에 사용되는 전구체를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고유전율 하이K 방막 그리고 확산 반지막 등에 사용되는 ALD, CBD 증착용 전구체를 공급을 하는데 그중에 하이K 방막 증착용 전구체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레거시 공정 가동률을 좀 축소를 하고 있고 공정 마이그레이션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다 그 부분은 좀 축소를 했고요. 다만 선단 공정 가동률은 양호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선단 공정, 3나노 산업 공정에 되게 많이 쓰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삼성전자가 3나노 공정에 쓰이는 GAA 트랜지스터 관련된 이 공법 같은 경우는 이 하이K 방막 증착용 전구체 사용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8월 말까지 125억 투자해가지고 연구소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고요. 9월 말까지는 하이K 전구체 설비를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부분도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증설까지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양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비 투자 확대에 따른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목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이전 상장설에 LNF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동시에 급등을 했죠. 한편 에코프로비엠은 장 마감 이후에 공시로 사실 무근이다. 우리는 이전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는데 과연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사실 예전에는 이제 코스닥의 많은 대장주들이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삼회 카카오로 바뀌었지만 옛날에 다음이었죠. 코스닥 대장주였던 다음도 이제 그 코스피로 이제 이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 대장주들 코스피를 많이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코스닥은 마치 이브리그처럼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싫기도 했고 기관 투자가들이 대형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할 때 코스피 200에는 올라가야지 이제 특별히 연기금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의 후보가 됩니다. 이런 것들의 수급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로 이전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어저께 그 에코프로비엠은 바로 장마감 이후에 이제 우리는 코스피 이전하지 않는다 부인 공시를 바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회사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전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왜 이전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코스피 200으로 그 편입되는 것이 좋긴 하지만은 코스피 200으로 편입되는 것이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 안 좋냐면은 이거는 사실은 다른 모든 종목에 다 포함되는데요. 코스피 200이 아니었다 코스피 200이 되면 그때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굳이 난 코스피 200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코스닥 150에 있어도 이제 공매도 후보가 되는데 그 에코프로비엠은 지금도 원래 이제 뭐 당연히 어저께 이제 요즘 최근에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그 코스닥 시총 1, 2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됩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서 공매도가 안 되느냐? 어저께 그 기준으로 19일 종가 기준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시총이 35조 원인데 35조면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 10일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코스닥 200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매도 목록에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굳이 이제 이전하는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기관의 수급 같은 경우가 과연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이전했을 때 좋아지느냐라고 본다면은 이미 에코프로비엠은 주지하다시피 삼성자산운이나 신한자산운이나 미래에셋 등에서 이미 ETF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TF 포함됐기 때문에 굳이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를 이전한다고 해서 기관의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 종합을 했을 때 에코프로비엠 우리는 굳이 이전할 필요 없다. 이전하면 또 여러 가지 또 뭐 노이도 생기고 또 뭐 그 상장 심사도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어제 굳이 그런 효과 아니어도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에 대한 양극재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뭐 편입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이전 상장 안 하겠다라고 말한 부분이 오히려 조금은 더 호재성 뉴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잡음이 없어지니까 그런 호재성 뉴스를 볼 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사실 다른 것에 다 이렇게 예민하게 기민하게 반응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첩하게 반응했다는 거는 좀 IR 관점에서 좀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 포스코 없으면 서러워서 주식하기 힘 빠지는 시장입니다. 양극재 중심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는 이제 숨고르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데 그 다음 투심이 집중될 곳으로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꼽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뭐 에코프로 그룹주 등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주가가 단기 조정 시기가 오고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봤는데요. 일단 거기까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은 못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잠시 쉬는 타이밍도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가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양극재 수요 둔화 경고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야 되는지 사실 이 글귀는 조금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에 대한 좀 수정이나 좀 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바꿔보면은 많이 올랐으니까 좀 쉬어가야 더 많이 올라갈 것 같다. 이른바 숨고르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같은 섹터 내에서 그간 관심도가 낮았던 폐배터리주의 주가 도약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바꾸면 좀 그래도 순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경고음 이런 단어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뭐 잘 아시는 대로 2015년에서 17년도에 판매된 1세대 전기차 배터리 수명 종료가 오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국내외 배터리 그 리사이클링 업체의 실적이 아마 내년부터 좀 더 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속 관심은 계속 필요합니다. 뭐 혹시 투자 자금이 여유가 있으시다면 2차 배터리와 함께 이제 리사이클링도 같이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양극재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당연히 그때그때 수요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한 너무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근데 테슬라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50만 대에서 100만 대로 생산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량을 늘려서 이제 공급을 늘리겠다는 그 얘기인데 테슬라가 늘리면 나머지 라이벌 기업들이 과연 늘릴까요, 줄일까요?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줄이면 시장 점유율 당연히 뺏기겠죠. 똑같이 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양극재가 안 필요할까요? 배터리가 안 필요할까요? 이건 여러분들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 양극재와 함께 잠깐 양극재 좀 쉴 수 있습니다. 양극재와 함께 리사이클링도 같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적인 이제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양극재가 단순히 수출액 데이터가 몇 달 동안 감소했다 한들 그 포션이 그 중요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양극재는 중요한 역할을 포션을 차지하는 가운데 폐배터리 쪽도 그만큼 덜 올랐으니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폐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거는 과연 누가 또 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상승 테마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그러나 아직도 고점 대비 낙폭이 큰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 좀 미리 선점을 해볼 때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부터서는 좀 봐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목 중에는 사실 성일하이텍이 가장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국내부터 해외 그리고 전처리부터 후처리까지 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체 캐파 자체로는 대략 한 3만 3천 톤 정도의 처리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2025년에는 대략 한 2만 톤 이상의 캐파가 좀 추가가 됩니다. 리튬, 니켈, 코발트 기준으로 2만 톤 가량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상공장이 완공되면은 그 안에서도 수산화리튬 라임도 편입이 되고 있고 또 LFP라든지 전고체 전지 리사이클링 관련된 연구 개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상공장까지 2025년에 증설이 되고 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4, 5공장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유럽과 북미 쪽에 좀 지어지면서 해외 쪽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공략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 SDI가 주요 주주로 있는 가운데 대부분의 제품들이 에코프로 향이 많습니다. 공급 비중이 가장 높은데 양극재로 가공이 돼서 SDI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가 주요 주주로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그리고 주목을 받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리고 양극재와 관련해서 같이 시장에서 정말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일하이텍이 가장 탑픽으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신재생 에너지 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금 3대 그린 산업에 4년간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투자 계획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SK이노베이션이죠. 이제 그린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2026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SK온이 전기차 2천만 대 배터리 수주 확보 소식까지 같이 한번 좀 다뤄볼 텐데요. 일단 SK이노베이션, 이른바 그 친환경 에너지 소재 그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올해부터 4년간 수소 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공급을 위한 기술 확보 그리고 사업 개발에 5,450억,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 생산을 위한 생활 폐기물 가스화 기술 관련해 3,330억, 그리고 탄소 포집 저장 관련 기술 CSS죠. 여기에 이제 기술 확보와 사업 개발에 2,01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쓰인 자금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지난달에 밝힌 1조 1,800억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 확보를 할 것 같고요. 일단 SK온 소식을 또 다음으로 살펴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56기가와트시의 배터리 수주량 확보를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수주 잔량은 보통 기가와트시로 보통 오픈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SK온 같은 경우는 기가와트시당 1,400억의 배터리를 판매하는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됐고요. 역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배터리 수주 잔량이 2,059기가와트시니까 요걸 계산해보면 수주 잔액이 한 290조 원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 잔고라는 거는 그대로 쌓여 있는 거고 이게 뭐 언제 이제 재무제표에 넣는다 따라 달라지지만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베이스에 있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쌓아갈지 이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3대 또 그린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은 바이오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바이오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 바이오 경제 생산 규모 100조 원, 수출 규모 5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좀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바이오 산업에 정부가 큰 그림을 내놨습니다. 방금 이선생님 말씀대로 2030년까지 앞으로 7년 뒤죠. 우리 바이오 산업을 100조 원을 생산하고 그중에서 60조 원, 절반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신성장 산업으로 발굴하겠다, 그런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LG그룹이라든가 CJ그룹이라든가 여러 그룹들이, SK그룹 등 여러 그룹들이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바이오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바이오 산업이란 것이 그냥 뚝딱뚝딱 무슨 뭐 제조하듯이 그냥 빵 굽듯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적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인간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와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시간과 굉장히 많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 여러 대기업들 그리고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빠르면은 아마도 2023년 금년 하반기부터 무언가 우리나라도 신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또 최근에 미국의 그 FDA에 신약 신청한 그런 그 제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비록 시작은 조금 더디고 힘들지만 그 하나의 신약이 만일에 세계에서 인정받게 된다면 앞으로 바이오 산업은 대한민국이 일궜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조선 못지않게 우리나라에 큰 수익을 주는 사업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반도체와 이차전지로 쏠림 현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바이오주도 꼭 올라와야죠.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하나 더 확인해 보죠. DYPNF가 현대 엔지니어링과 지금 200억 원가량의 설비 납품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좀 전해주시죠. 예, 이런 그 대규모 수주 계약이 발생을 하면은 이렇게 연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년에 걸쳐 나눠서 이제 해당 매출이 잡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 해당 기간은 이제 어제 공시한 기간부터 25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DYPNF에게 충분히 이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계약 체결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6월 30일 날 비슷한 계약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엔 363억 원이었는데 역시 DYPNF가 이제 SOE 샤인 프로젝트의 같은 이제 그 사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364억 원에 이제 수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DIPNF는 이제 가끔씩 여기저기 종종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DIPNF의 주력 사업이 분체 이송 설비라는 것입니다. 분체 이송 설비는 그 제조를 하는데 필요한 원재료를 공정 단계별로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갖고 있는데 해당 기술이 필요한 것이 이번에 이제 그 S-오일 같은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태양광도 있고 2차 전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DIPNF가 종종 2차 전지 수혜주로 거론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DIPNF가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1위 기업이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S-오일의 두 가지 프로젝트, 샤인 프로젝트에 이제 합쳐가지고 거의 한 600억 정도의 그 수주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도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3년 전에 벌써 양극재에 대해서 이제 공정을 수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IPN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샤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이제 그 일정 이상의 매출을 따놨고, 그 다음에 양극재도 역시 이제 일정 이상 벌써 3년 전에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극재가 계속 이제 공정을 하고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DIPNF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그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와 그 다음에 그 S-오일 같은 이 분야가 DIPNF의 중요한 먹거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항공주가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LCC들의 국제선 탑승률이 80% 이상을 기록하면서 코로나 이전 탑승률을 완전히 회복한 수치를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엔데믹이 되고 이제 아마 여러분들 첫 여름 바캉스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정 잡으셨습니까? 아마 더 해외 쪽으로 계획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LCC, 즉 저비용 항공사들의 국제선 그 탑승률이 87%랍니다. 보통 보면은 코로나 이전에 2019년도에 탑승률이 83%였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80%가 손익분기점이라 그러네요. 즉 80%가 넘어가면은 그 노선은 계속 돈을 버는 노선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쪽에는 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타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약간 좀 경비를 절약하자 그래서 LCC 저비용 항공사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승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탑승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일본 동남아를 벗어나서 홍콩이라든가 마카오 그리고 뭐 중국의 멀리 있는 곳까지도 이런 그 LCC 항공사를 많이 이용한다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 TA항공, 진에어 등 그동안에 3년 동안 이 LCC 항공사들이 얼마나 힘든 구조 조정을 했고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 수준 물론 뭐 저점에서는 좀 올랐습니다만은 고점 대비해서는 워낙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LCC 항공사들 주식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CC 관련 종목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